다음 주 아산 매각 예정 물건이 아파트만 16건이 나왔습니다. 16건. 이 중에 좋은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싼 아파트도 있고, 역시 비싼 게 좋은 거죠, 뭐. 이 첫 번째 거, 이것은 풍기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풍기동 주운 아파트. 이게 그 종합 체육 시설 앞에 주공 아파트, 그게 주운 아파트랍니다, 이름이. 이게 잘 안 나와요, 경매. 아주 오래전에 한번 보고 지금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이 주운 아파트가. 여기는 10층, 이게 아마 한 15층 정도 될 겁니다. 10층. 층수는 딱 좋고, 그 다음에 감정 가격하고 최저 가격이 같네요. 이건 신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신건은 팔리지 않는다.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째 팔린다. 이런 그 공식을 전부 다, 공식 아닌 공식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비쌀 때, 가격 좋을 때는 신건도 팔릴 때가 가끔 있어요. 꼭 사고 싶다. 그럼 뭐, 요새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서 내면 뭐 틀림없이 사죠, 뭐. 요새는요. 이것은 지금 23년도 그 전만에 감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 된 거예요, 이게. 이건 뭐, 1년이 넘었죠, 이게. 23 타경 6498. 1월 달에 나온 거네요. 그럼 지금 7월 달이니까, 24 7월 달이니까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렇게 그 감정한 게 오래됐을 경우는 소유자나 소유자가, 특히 소유자겠죠. 다시 감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재감정 신청을 하면은 받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두째 시간을 할 텐데, 거기서 좀 실지 법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사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임대차가 0명이네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자기가 집행관이 가서 보니까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했대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어차피 이 본인이 권리분석하고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결정해서 손해도 본인이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꼭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확인을 한 경우는 좀 복잡한 그 법률 관계랄지 아니면 본인이 인선 금액이 있을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인쇄든지, 인쇄는 이 집 주소 나온 거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이 주소 나온 거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 전입세대, 정확히 명칭이 전입세대 열람원이 아니라 전입세대 뭐라고 써있던 데가, 그 신청서, 그 담당하신 분은 압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를, 전입세 열람원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전입세대 열람원이 아니에요.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확인서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급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원래는 제3자는 안 해주는데 그 해주는 사람이 집주인,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아직 그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집주인의 위임장 있으면은 그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그 입찰인은 이 부분을 인쇄해 가지고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서, 확인 신청서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띄워져요. 인터넷은 안 됩니다. 실제로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해야 돼요.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그 사용 승인 났나 감정평가에서 해서 그걸 보면 몇 년도에 건축했는지를 나옵니다. 이것은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 승인 2000년도 24년 됐네요. 24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도 이 아파트는 좀 튼튼하게 잘 지어 있는지 위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주공아파트, 주운아파트, 옛날에는 주공아파트였는데 전부 다 지금 주공을 다 바꾸죠. 이름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24년) 된 아파트고 상세조회 여기 가셔서 문건 접수 내지 송달 내역을 보시면은 대충 어떤 상태의 물건인지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의경매네요. 임의경매란 표현은 딱 두 가지 경우 씁니다. 담보물건 실행 한 경우하고 전세권, 용익물건으로서 전세권, 용익물건으로서 전세권, 전세금 반환 청구할 때, 반환 청구할 때 전세권이 채권적 성질한 전세권과 물권적 성질한 전세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받는데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이 용익물건으로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받을 때는 그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집행관한테 등기부 등본,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가지고 그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를 받아줍니다. 그때도 임의경매예요. 그런데 채권적 성질한 전세, 이거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보증금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일 뒤에쯤 가면은 등기하지 않는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는 그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만약에 그 조항이 없으면은 그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가지고 복잡합니다. 소송이니까 변호사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텐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 반환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 원래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송과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보증금은 얼마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가 그 소액사건 심판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번의 재판으로서 간단하게 끝내줍니다. 법원서. 왜냐하면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정확한 계약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끝내줘요. 법원에서요. 이건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이고 그다음에 당사자, 내역, 승계인, 뭐 이건 뭐 추심 회사겠죠, 뭐. 보통 금융기관은 나름대로 전부 다 추심 자회사를 전부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심이 필요한 데는 전부 다 그따 딱 몰아넣는 거죠. 채무자금 소유자, 곽땡땡. 그다음에 가압유권자, 가압유권자가 4명이라 되네요. 이 가압유권자는 그 보존처분이죠. 보존처분에는 가처분과 가압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채권 보존처분 우리 민사집행법 1조에 나오는데 금전채권을 보존처분할 때는 가압류란 표현을 쓰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존처분할 때는 가처분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 가압류는 압류랑 별 차이가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입찰인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갑구에 돼 있으면은 조심을 하고 그랬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런 물건은 입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인용했다. 그 뜻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그 뜻이 아무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전부 다 가서 뭐 가압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받아줘요. 판사가 사법보좌관이 지금은 사법보좌관일 겁니다 아마. 그 법원 측에서 충분한 일리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면은 3년. 그 다음에 이 가압류를 했다는 뜻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그 강제 집행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은 가압류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가압류권자들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얼마 그 나중에 배당할 때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데 그것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데 그 가압류 금액은 배당하지 않고 집행관이 공탁을 해버려요. 공탁소에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공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당 요구권자 있네요. 이 배당 요구권자들은 전부 다 채권자들인데 채권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그 다음에 그 특별법, 뭐 근로기준법이랄지 그 다음에 그 확정 판결이나 그 인도명령 그 다음에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한합니다. 배당 요구권자들은요. 이 배당 요구권자들은 그 채권자 중에서 그 대신에 여기에 그 임차인은 배당 요구권자의 그 일반 채권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임차인 그 대항력 있다고 임차인이 그 배당 요구할 수는 없어요. 배당 요구하려면은 그 대항력 즉 전입과 그 다음에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임차인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그 소액 우선 변제권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사람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순서에 관계없이 1순위로 받아가요. 1순위로. 그 사람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특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반 채권자들은 평등해가지고 안분을 해요. 안분을 합니다. 자기 채권액에 따라서 나눠줘요. 병원에서요. 그러므로 이 물건은,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입찰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 번 기다려. 언제체요, 이게? 7월 15일. 한 번 기다렸다 유찰되고 3주쯤 후에 나오면은 그때 도전하십시오. 그 대신에 가격을 이 두 개 가운데 30% 다운된 가격으로 나오니까 30%면 곱하기 0.7 그 가격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 밑에 나눠가지고 오래된 집은 중간이나 밑에,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위에 쪽에, 이것은 중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입찰 경쟁은 아파트가 좋으면은 15명, 수명까지도 경쟁을 합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그 중에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자기는 적당한 가격을 쓰고 높은 가격 혹시나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양보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공부할 건수가 있는 물건들인데, 보다시피 사건 번호가 같네요. 사건 번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같아요. 그 다음에 옆집이에요, 이게. 소유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놈에 살던 분이 이 아파트가 이게 먼저 졌어요. 이거 한참 뒤에 지고. 전부 다 두 개 다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먼저 살던 분이 이놈을 담보해놓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대해 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지금 부동하나 가지고 두 개 다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 번호가 3개가 중복되어 있네요. 경매를 3사람이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신청한 사람마다 각자에게 독립된 사건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중복이란 말을 씁니다. 혹시나 각각 다 병합이란 말이 써지는 경우도 있는데, 병합은 그 사건을 몇 사람이 경매 신청했거나 아니면 경매 결정 기일까지 또 신청이 한 몇 명 들어왔다. 그런데 각자 그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몽땅 한꺼번에 사건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런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등기만 해주면 돼요. 그 채권자들을. 그러면은 각자 부여하든지 한꺼번에 부여하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풍기동에 있는 동일 하이빌 아파트예요. 이 84.985 이건 전유 부분이에요. 플러스 8평 해야 아파트 평수 나옵니다. 이게 소위 국민 평수 34평형이라고 그래요. 보통 24평이나 아니면 34평이나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바로 밑에 이것도 풍기동이에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풍기 이지더원 1차 72.572 평방미터네요. 이거 플러스 이거 전유 부분이에요. 플러스 8평.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30평짜리. 그 아파트가 예전에는 베란다 같은 게 공용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베란다랄지
복도 일부랄지 그걸 서비스 면적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30평짜리가 34평보다 큽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설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30평짜리라도요, 방 3개, 그 다음에 목욕탕, 화장실 2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잘 돼 있어요. 그래, 구대여 아파트, 옛날처럼 막 45평, 50평 살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옛날에 우리 친구들도 꿈들이 컸죠. 예전 이야기예요. 형제들 많고, 식구들 많을 때, 나중에 자기 은퇴하면은 손자들이랑 같이 살 걸 생각해서 방이 막 4개짜리 막 큰 놈을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같이 살려면 한 놈도 없어요. 예, 자기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팔아야 되는데 오래되고 등치 크니까 잘 안 팔려요. 가격도 싸고. 예, 그래가지고 고역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 때를 생각하시고 사야 된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 사시면 안 되고 너무 큰 놈 사시면 안 된다. 자, 이것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도 전부 다 지금 감정가격하고 최저가에 같네요. 이건 신권이란 뜻이죠. 이것은 좀 이따 인원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상세조회. 현황조사 한번 볼까요? 임차인 있나 없나? 이건 강제경매네요. 강제경매. 두 개잖아요. 소유적 같아서 지금 감정을 2개를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어서 오세요. 풍기동 동일 아파트를 풍기동 아산 풍기 이지도원 1차 아파트. 소유적 같아서 1번, 2번. 이 물건 번호가 1번, 2번 있을 때는 반드시 물건 번호 써야 돼요. 물건 번호 안 쓰면은 무효 처리됩니다. 그런데 물건 번호 하나밖에 없을 때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집행관에 써줍니다. 1번. 이렇게 써줘요, 그냥.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시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건이 2개 있을 경우는 못 써줘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 처리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임차인, 조사서. 임차인이 있네요. 전입일자 12년 2월 24일. 확정일자는 실제로 비치된 서류에 가보면 확정일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틀려가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확정일자 받는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일반 제3자는 확정일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채무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확정일자를 요금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정일자가 받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권리 분석을 해야 자기가 피해를 안 본다. 여기도 전입일자 21년도 확정일자 모르고 임차인이 있어요. 2개 다 있네요. 이런 걸 부를 때 이 집주인이 투자의 대상으로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임대차 대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지금 임차인이 있어요. 이건 21년도 2월 23일이고 이것은 12년 2월 24일. 그런 걸 볼 때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21년도니까 지금 3년 됐네요.
이 아파트가 아마 진지가 한 5년 됐을 겁니다. 이것도 그 확정일자 받은 그런 임차인으로 생각하시고 권리 분석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인원 2개를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조회, 강제경매, 2개 다 강제경매예요.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임차인, 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채권자, 임차인,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 임차권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아무런 당사자 내역에서 이 임차인하고 임차권자 차이가 뭐냐? 이 임차인하고 임차권자, 여기는 등기된 임차인을 임차권자라고 부르고 등기 안 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보호받는 임차인을 임차인이라고 표시를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차형 계약, 즉 대차형 계약은 대차형 계약은 3가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민법 채권 총 강론편에 14가지 전형 계약이 나오는데 14가지 전형 계약 중에서 3가지를 가리켜 대차형 계약을 하는데 첫 번째 소비대차, 두 번째 사용대차, 세 번째 임대차, 이 3개를 가리켜서 대차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대차가요. 네, 소비대차는 어떤 물건을 빌려 쓰고 그와 같은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동거래는 확실히 해야지. 예, 우리 시중 이율이 얼마니까 얼마 주라.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것은 유상이고, 그 다음에, 야, 우리끼리 무슨 이자야. 그냥 원금만 돌려줘. 그럼 무상입니다. 이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당사자 약정에 따릅니다. 사용대차. 이것은 어떤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건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입니다. 공짜. 그 다음에 임대차. 이것은 사용자하고 똑같아요. 어떤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은 이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료가 있어요. 임료. 임료가 있어요. 임료. 그건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료 없는 건 사용대차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집을 빌려 쓰고 돌려주는 계약을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주택 임대차. 그런데 우리 채권법에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등기할 수 있는, 등기를 해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시방비 등기예요. 그래, 물건의 공시방비 등기인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온 계약인 환매권하고 이 부동산, 임대차 중에서 부동산, 다른 건 안 돼요.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등기하면은 드디어 물건처럼 행동해요. 어디까지 채권이에요, 채권은. 하지만은 물건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그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등기는 집주인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그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임차인 있고 임차권자가 있는데, 임차권자는 등기된 임차인을 가리키고, 임차인은 등기 안 되어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랄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 이 사람들은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정일자 안 받았다든가 소액 임차인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필요 없어요. 그 임차인 그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도 있네요. 가처분만 하고 다 있네요. 이 가압류권자, 그 다음에 압류권자, 이것들은 전부 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 임차인들이 배당 신청을 했나 안 했나, 그 문건 처리 내역, 여기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송달 내역, 처리 내역. 송달 내역은 그 집행관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서류를 배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접수 내역, 즉 문건 처리 내역은 그 이해 당사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그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주 땡땡, 임차권자 윤 땡땡, 임차권 주 땡땡,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신청 제출. 자기가 필요한 이제 문건이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은 그 담당자들이 복사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저 가서 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지금은 개인 비밀 청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이 복사를 해주는가 봅니다. 예전에는 가서 자기가 막 사진을 찍고 막 필요한 거 쭉 비치해 놨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2주 동안 비치게 돼 있거든요, 그걸. 그런데 아까 임차인이 2명이고 임차권자가 하나로 돼 있는데 아마 윤땡땡이 임차권자이자 임차인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국가에서 가계대출을 억제를 위해서 제한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책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택가액 2분의 1 정도는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거의 50몇 프로밖에 안 해줍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그 대출을. 그러므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한 20, 30% 내에서는 담보대출 후순위에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 주택가격이 반토막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싹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지금. 예전에는 집들이 1년에 몇 프로씩 올리니까 한 10년 되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분양받을 때 4억짜리가 지금 한 7억, 8억 갔으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1차 분양할 때는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을 했어요. 2차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1억씩 깎아줘 버리는데요. 그러면 1차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이사 못 오게 막고, 뭐 난리가 되죠, 막. 뭐, 그 엘리베이터 쓰려면은 뭐 몇백만 원 내라는 둥, 뭐 난리가 나죠, 조세. 이 매스컴 많이 나오죠.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식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놈 두 개. 세 번째, 모종동, 모종 캔슬 어울림 3단지. 이것도 34평. 감정 가격이 3억 9,400. 그 다음에 한번 유찰돼 가지고 서울은 20% 가감되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전부 다 30% 가감됩니다. 공면은 10%씩 가감돼요. 공면은. 이것은 30% 다운된 2억 7,580만 원. 그 다음에 층수는 16층. 그 다음에 이 가격 보니까 이것은 한 10몇 년 된 것 같으네요. 20년을 안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모정동 풍기 이 자개가 천안 아산 가운데죠. 사이죠, 사이. 쉽게 말하면은 배방 옆에잖아요. 그래서 이 자개는 좀 잘 팔리고 인기가 괜찮은 동네예요. 그 몇 년 안에 천안 아산이 합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특별시 이런 식으로 다행히도 이름 가지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통화보면 이름 짓는 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근데 이 천안 아산은 굉장히 오래된 그 명칭이고 그 다음에 KTX 역 가지고 둘이 한번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결정이 났냐면은 천안 아산역으로 결정이 났죠, 그게. 지금 그 KTX 여기 천안 아산역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개 합해서 아무래도 천안이 크니까 천안 아산 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그 합병해서 자치기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아산시장한테 들었는데 그 아산시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몇 번을 이렇게 통합 시도를 했는데 천안은 그 아산 보고 야 어디 아산 조그마한 데가 천안하고 버길라고 오냐고 대들고 또 아산은 야 천안은 지는 해고 아산은 뜨는 태양이다. 예, 이렇게 버기고 그래가지고 통합이 계속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통합 그걸 지금까지는 예전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인구가 줄어들고 추세가 전부 다 뭐 특별자치도니 무슨 뭐 그걸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천안 아산도 조만간에 합할 거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 모종동, 풍기동, 배방 이 짝에는 천안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합해지면은 교통도 좋고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짝에가. 서울 가는 데로도요. 세종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그거 타면은 얼마 안 걸립니다. 그 탄경 옆으로 지나가죠. 이 짝에는 좋아요. 아파트를 사실 거면은 빚을 좀 내서라도 이 짝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 팔 때 수월하다. 그 가격도 이게 지금은 이게 언제 감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11만 3,945) 23년 10월 그때 감정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게? 거의 한 8, 9개월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아파트를 사실 때는 반드시 그 현장 가셔가지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306동인데 위치, 앞뒤, 그 조망이랄지 바람길이랄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환경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층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저층 1, 2층, 3층까지는 그 모기 파리들이 날라오 들어와요. 그 냄새나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잘 못 올라옵니다. 또 근데 너무 높은 데는 그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지만 부동산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납니다. 너무 높은 데는 그 바람이 좀 너무 세게 불거나, 예. 그 다음에 그 약간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너무 높은 층은 좀 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요, 그 태풍 오면은 흔들림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지진 오잖아요? 그거는 충격이 와요. 예민한 사람은. 높은 데는요. 그 다음에 또 풍기동. 앞에 나왔었죠? 아산 풍기 이자이더원 1차 아파트. 72평방미터 플러스 8평 하면 이게 30평. 이것은 감정 가격이 2억 8,600만 원. 앞에 것은 똑같은 평수인데 2억 7,900만 원. 좀 차이가 있네요. 이건 10층이고 이것은 8층. 아마 층수에 따라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배미동 서진아파트. 이거 싸네요. 그 다음에 평수도 39, 15평짜리. 한번 유찰됐네요. 보다시피 이것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오래되지 않은 것은 원룸에 들어 사신 분은 여기에 쓰는 그 보증금 가지면은 3,400만 원이니까 보증금에다가 달달이 월세 내는 거, 그놈의 대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그 월세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그래서 이런 걸 사시면은 원룸에 들어가신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테크노 밸리 이지 더원 1단지. 저는 그 공장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대단지의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요. 이것도 역시 1회 유찰됐으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이번에 팔립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현황조사. 아파트 크네요. 네, 강제경매. 임차인을 확인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1등 채무자 겸 소유자 임상숙 점유로 보고함. 단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자기들 책임만 지려고. 사실분이 가서 확인해라. 아까 세대원 확인서 그걸 띄워보고, 그 다음에 그 가서 반드시 시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사무소라고인가요? 그거 가서 좀 뭐 특별한 거 있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 한번 가서 주위를 보시고, 주위를 보시고요. 아마 쓸만한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은 경매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서 용기 있는 사람은 초인종도 한번 눌러보고, 대부분은 못 눌러요. 가서 그냥 쓱 구경만 하고 오고, 그 용기 있는 사람은 한번 눌러보고, 가서 괜히, 죄송합니다. 혹시 임차인 계시는가 확인하려고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뭐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입차를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나쁜 일이 아니니까, 떳떳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경매로 물건을 사시면은, 그, 그 개인이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국가기관이 그 중매를 하고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죠.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일반 매매로 사면 온갖 술수, 온갖 사기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공매로 사시는 물건들은 그 공적 기관이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그 경매나 공매가 전부 다 법률 용어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우리처럼 젊었을 때도 그쪽 법률에 관계된 것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 다음에 상세조에서 아까 강제경매라고 그랬습니다. 채권자, 아까 임차인 확인 못했다고 그랬는데 임차권자가 있네요. 근저당권자, 임차인 안땡땡, 채무자금 소유자, 교부권자, 임차인이 있네요. 이 사람은 임차권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권자로 표시해놨는데 아마 등기된 사람 같아요. 이 임차권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집에 들어갈 때 전입신고할 때 그 임대차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안 해줍니다. 그 안 해주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그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주민등록을 파가는 거죠. 이사를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임차권자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서 등기등을 띄워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는 이유는 혹시나 나한테 인수하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갈 그런 건수가 있는가 없는가, 두 가지 경우를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나한테 안 다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미연에 그런 걸 방지하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이거요. 모종 캐슬. 이 성이란 뜻이죠, 이게. 캐슬 어울림 1단지. 여기 의외로 경매 잘 나옵니다. 잘 나온 아파트가 있어요, 단지가. 뭐 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반대로 터가 좋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번창하다가 그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경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매 나오는 자체가 뭐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몇 년 전에 그 짝에 모종동 풍기동 있다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엄청 졌습니다. 이마트 가는 길, 그 옆에다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졌는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엄청 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졌는데 전부 분양됐어요, 그때는 또. 이건 임의경매네요. 담보물권 실행. 여기는 임차인이 없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 상세조의 당사자, 승계인, 추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자, 박땡땡, 가압류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교부권자. 자, 여기서는 말소 기준권리가 이 근저당권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가압류, 이 가짜가 붙은 거, 가압류나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1조에 나온 보존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 채권 보존 처분 중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는데 그 금전 채권인 경우는 가압류라 표현하고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은 전부 다 가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압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가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구에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해서 분쟁이 있다는 뜻이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금액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당할 때 등기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데 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행관이 공탁소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의 결과,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공탁소에 공탁을 해버려요.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강제 집행을 전제로 하는 보존 처분 행위예요. 네, 언제까지 그 효력이 있냐? 3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만약에 3년 동안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 버립니다. 교부권자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그 짝에 사신 거죠. 네, 낮에 그 수업 받는 중에 한 분이 이 아파트에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34평 신형 한들 물빛 신형 한들 물빛 도시 GLCT 센트럴 프루지오 하는데 이름 왜 따로 줬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렇게 길어요, 이거 성질 높은 사람은 이름 불러다가 죽겠네요, 이거. 무진장이 기네요. 예. 뭐라고 그러지? 아파트 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공사한 사람을 시공업체. 예? 시행사. 예. 시행사 이사장이 성격이 좀 이상한가 봐요. 뭐 이렇게 신형, 한들물빛, 신형 한들물빛, 도시 GLCT, 센트럴 프루지오 3단지. 이 프루지오 들어간 것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이 아산 천안 지역에서 프루지오 들어간 것들은 분양도 잘 되고 좀 비싸요. 뭐
4배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순살 아파트 전부 다 유명한 데 있잖아요. 무너진 것도 전부 다 유명한 데 있고,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감정가격이 7억 3,6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지금은 가격이 7억 3천만 원이 좀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요. 그 대신에 지금 30% 다운된 5억 1,520만 원. 예. 이것은 층수도 37층. 이게 40층짜리 아파트인가 봐요. 예. 여기서 이건 이번에 무조건 낙찰되는데 여러 사람이 아마 경쟁을 거요. 최소한도 10명 이상 경쟁을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것을 꼭 사실 분은 6,900 이상 써야 가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만약에 제가 산다면은 이거 한 6억 5천 정도 주고 살 텐데 6억이나 6억 한 4, 5천 그 정도 쓸 텐데 여러 사람이 경합하다 보면은 경쟁하다 보면은 꼭 높은 가격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수술에도 수고비도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래 실제로 시세가 그 6억 9천 정도 간다. 그러면은 한 3, 4천 정도는 내가 수고비, 내 인건비, 그걸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한 6억 4천 그 정도 주고 사면은 딱 맞는 가격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탕정에 있고, 예. 탕정 쓸데없이 높습니다. 탕정이. 제가 아산 처음 왔을 때 탕정이 벌판이었어요. 예, 벌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중해 마을 있잖아요. 그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땅들 텅텅 비었었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삼성이 확장되고 삼성 뭐 센트럴 그 아파트 막 생기고 그러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아주 금싸라기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그 삼성 저도 한번 몇 달 강의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돈도 조금 주면서 그냥 보안 막 각서 쓰고 뭐 들어갈 때 막 핸드폰 전부 다 뭐 스티커 붙이고 별짓 다 합니다. 예. 그리고 협력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안에가. 끝날 때 되면은 막 엄청 많은 막 관광버스, 엄청 많은 사람들, 그게 막 들락길해요. 무지막지하게. 그 다음에 거기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드뭅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주택은 큰 공단 옆에 사시면 안 돼요. 큰 공장 옆에는 나름대로 자기들만 알아야 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랄지 특수물질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장기간 흘러나와가지고 그놈을 마셨을 경우는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큰 공단 옆에는 피하시고 좀 떨어져 있는데 공기 좋은데 그런 데서 주거를 하셔야 돼요. 뭐 그거 가봐야 얼마 안 머니까 출퇴근 필요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데 출퇴근하고요. 돈 없는 사람만 옆에서 차비 아끼려고 옆에서 생활하시다 나중에 질병 얻고 그러죠. 하여튼 이거는 비싸고 이런 아파트는 사시면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통하는 게 우선은, 예, 그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게 예전 같으면 막 나오기가 무섭게 팔렸는데 지금은 그게 좀 뜸해지고 있습니다. 현황조사, 의무경매, 반복권 실행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인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띄워보셔야 됩니다. 어, 당사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승계인, 추심업체요. 소유자, 김땡땡, 배당요건자, 배당요건자, 채무자금 소유자, 배당요건자, 배당요건자. 예, 그,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것들은 좀 더. 자기들끼리 배당 받냐, 못 받냐, 얼마나 받냐는 그 내가 낸 돈, 낙찰자가 낸 돈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예,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서 확인하시고, 시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리사무소를 가서 혹시 문제 있냐, 그리고 좀 확인하시고, 왜 그러냐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로 산 물건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가 고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물론 들어가면서 도배 같은 건 자기가 해야 되지만은 그 혹시나 뭐 다른 문제가 있는가, 또 이웃 간의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경비원이나 그 관리사무소로 가서 말 안 해도 표정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혹시 저 집에 소음 문제 같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전혀 못 들었는데요. 이런 거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다고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꼭 그 미뤄 짐작해야 돼요. 그거 보고 추정한다고 그래. 추정. 한자로. 그래 현재까지는 이 서류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예. 사실 때 가격을 꼭 사야 되느냐,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벌써 낮에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쪽에서 말도 벌써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이게 상당히 10명이 넘을 확률이 많습니다. 신권은 무조건 유찰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물건 아니고는요. 한성 필하우스 6차, 한성 필하우스 배방. 이 짝에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자주 나옵니다. 드디어 비가 오는가 본데요. 또 우리 갈 때쯤 되면 비가 멈출 겁니다. 이 법곡동 코아 루더파크, 코아루 더 파크, 예, 더 파크, 코아루 더 파크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것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여기는 바로 저 앞에 그 경찰 교육원 앞에 있는 건물, 이 짝에 있는 거, 그 아파트죠 이게. 신건. 이건 상당히 깔끔하고 번잡스럽지 않은 조용한 동네입니다 이게.
이게 구온양에서 사거리에서 한 1km 가면 있는 아파트예요. 이짝 주위에는 뭐죠? 순대국밥인가? 왜 그 순대국밥이 그 동네에 이렇게 많아요? 예,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원. 똑같이 24평짜리인데, 여기는 1억 6천, 여기는 8,200, 딱 반절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건 설화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아파트예요. 굉장히 오래됐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녹물. 그런데 녹물은 그렇게 크게 뭐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크게 질병이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녹물은요. 그 무슨 그 병용군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그 산화철이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정육으로 걸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2개 그런 거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